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졸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특집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몬티 파이썬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몬티 파이썬이 제가 보기에 우리 방송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우리 영어 모를 리가 없어. 이걸 다 아시죠. 보통은 몬티 파이썬 또는 몬티 파이톤 또는 몬티 파이튼, 몬티 파이손 근데 원어 발음으로 몬티 파이썬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튼이라고 부릅니다. 편한 발음대로. 예, 몬티 파이썬 국내에서는 주로 그 홀리 그레일. 예. 요즘은 몬티 파이튼과 성배라고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몬티 파이썬의 성배를 찾아서라고 많이 번역을 했었고 삐짜 테이프로 시네마테크 단골 상영작 중에 하나 했었지 영화 커뮤니티에서도. 요거 같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패러디도 많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왜 그 캡처해가지고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흑기사 장면. 흑기사 장면 하고 그 왜 퀴즈 내가지고 못 맞추면은 날아가는 그 장면. 가끔 만렙 토끼도 나오고. 그 두 분은 몬티 파이썬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었거든요. 예전부터 워낙 그 명성에 어차피 우리가 원래 그 코미디를 우리가 번역이 안 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3편밖에 없어. 일본어 더빙이 있으니까 병자님 같은 경우 일본어 더빙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걸 그 몬티 파이썬 그룹에서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유튜브. 몬티 파이썬 1그룹에서 일본 더빙으로 올려놓고 거의 자막 붙여도 올려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알아들지도 못하고요. 제 일본어 그 일본 오타쿠의 제가 가장 다른 일본 오타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저만의 능력을 자부하는 게 일본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정도 수까지 올라왔다는 걸 전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몬티 파이썬 코미디 집단이죠. 좀 소개를 드리자면 1969년 10월 5일 BBC에서 몬티 파이썬의 플라잉 서커스라는 스케치 코미디 쇼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전설이 시작됐어요. 이 스케치 코미디라는 거 저도 이게 뭔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플라잉 서커스라는 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거 요즘에 SNL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SNL.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국내에서도 방영되고 있는 뭐 현장에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뭐 녹화를 하기도 했고 뭐 실제 실외 촬영도 있기도 하고 어떤 설정을 정한 다음에 그런 짧은 코미디 같은 것들 그런 쇼더라고요. 한 45개 에피소드가 나왔고 이게 얼마나 히트를 했냐면은 여전히 몬티 파이썬에 대한 평가는 코미디계의 비틀즈다 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당시에 히트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멤버들을 좀 살펴보면 그레엄 챔프만 그리고 존 클리스, 테리 길리엄, 에릭 아이들, 테리 존스 그리고 마이클 페일린 이렇게 6명이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화 감독으로 우리한테 더 익숙한 테리 길리엄 형님만 미국인이고 나머지는 다 6명, 나머지 5명은 다 영국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들 주로 코미디가 그때 소재로 됐던 걸 보니까 뭐 초현실주의적인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 여자 분장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뭐 플라잉 서커스는 제가 못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평가들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 코미디의 영향들이 여전히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2005년에 영국에서 선정한 코미디언을 웃기는 코미디언들을 뽑았는데 이 6멤버 중에 3명이 선정됐고 또 역대 최고의 베스트 코미디언 50명에는 존 클리즈가 2위, 에릭 아이들이 21위, 그리고 마이클 페일린이 30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멤버들이 또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희한하게 영국 코미디언들이 꼭 영국 명문대 출신인데 많아요. 미스터 빈도 그렇죠. 명문대 출신이 코미디를 한다고 해서 더 과대평가할 이유는 없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그냥 명문대 출신인데 코미디도 하는구나 이 정도 평가. 사실 생각하면 서경석 윤석 별로 안 웃기거든요. 보니까 테리 존스와 마이클 페일리는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 챔프만과 클리즈, 에릭 아이들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뉴욕
공연 도중에 이제 테리 길럼이 만나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워낙 이 몬티 파이썬 팀에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병자가 이전에 출제했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예. 위한 아담스의 더글라스 애담스도 여기 각본가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잠깐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방송은 모르는 건 모르는 방송 말하는 방송이니까 뭐 플라잉 서커스를 많이 못 봐서 플라잉 서커스 자체도 저도 할 말은 그렇게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팬들이 이렇게 올렸더니 몬티 파이썬에서 이 새끼들 우리 거 막 허락도 없이 유튜브에 올려 너희들 다 고소라고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좋은 화질로 올려줄게 하고서 자기들이 다 올리고 굉장히 좋은 고화질로 올려가지고 우리 DVD는 많이 사줘 했더니 DVD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예술가들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뭐 맨날 저작권 가지고 그냥. 예전에 그 이송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영화 이제 나오면 팬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다운 받아서 보는데 속은 좀 쓰리지만 그래도 자기 영화를 봐줘서 고맙다고. 아, 그렇지. 그 레디오헤드가 언제부터 그 음원들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 어차피 우리는 공연으로 수익을 얻는다. 음악은 마음대로 들으셔라. 그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그 얼터너티브 락 밴드 그 펄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스로가 부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기도 했었죠.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 부트랙 앨범이라는 게 이제 공연 실황 갔다가 그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카세트 라디오 그런 거 있으니까 거기서 그 자리 현장에서 녹음해 가지고 이제 그걸 판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펄잼 같은 경우는 그런 조악한 음질의 부트랙이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직접 제작한 공연 실황 라이브 부트랙을 바로 보세요. 그렇게 부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퍼뜨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작권은 우리가 지켜줘야 하고 아티스트들의 주수익원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중요한 게 저작권 이외에 어떤 이 수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지켜줘도 그 특히 음원 수입 같은 거 아티스트들한테 돌아가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한테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들이 이제 단순히 몬티 파이썬이 이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뭐 한 4시즌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몬티 파이썬 그룹이 만든 것들은 나중에 TV를 시작으로 뭐 스테이지 쇼나 영화, 뭐 음반, 책들, 뮤지컬로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몬티 파이썬의 여러 쇼나 작품들 중에 영화로서 접할 수 있는 3개의 작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또 제가 사실 예전부터 몬티 파이썬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홀리그레일을 최고 걸작으로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3편밖에 없기도 하고 그게 제일 잘 알려졌죠. 그렇죠. 제일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우리 때도 보면 몬티 파이썬 하면 그 작품밖에 없었어. 자막 있는 우리가 자막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사실 최고 걸작은 따로 있죠. 그래서 한번 몬티 파이썬 제대로 소개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영화 홀리그레일 소개를 좀 해드리죠. 1974년 작품이고 이 작품 몬티 파이썬 그룹을 엄청나게 특히 뮤지션들이 좋아했나 봐요. 핑크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전설적인 음반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을 판매한 수익으로 이 영화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아 그래요? 79년작 그 브라이언 삶의? 아니요. 저기 홀리그레일. 홀리그레일. 그래요? 그리고 74년도 작품이죠. 그리고 레드 제플린, 제네시스 같은 그룹도 몬티 파이썬 영화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작품 같아요. 특히 핑크 플로이드는 녹음하다가 몬티 파이썬 TV에서 방영되면 녹음 중단하고 이거 코미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런 정신 나간 영화들을 만들었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홀리그레일은 보면 예산 모자라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것도 많던 거예요. 홀리그레일은 국내에서 나중에 이걸 이제 뮤지컬로 정식 에리가이들이 뮤지컬로 정식으로 다시 각색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스페멀랏이라는 작품인데 국내에서 공연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연 2번 했었어요. 그래요? 난 왜 그거 몰랐지 그런 소식? 최근에는 그 정준하 씨가 해서 한번 했었고 정준하 주인공 해서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몬티 파이썬에 나오는 음악들이 좋은 게 많죠. 굉장히 훌륭하죠. 음악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친구.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라이언의 삶 마지막 노래.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홀리그레일. 몬티 파이튼과 성배라고 알려진. 예.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막이 없는 영상으로 봤었는데 보면서 그냥 영화 자막 없이 봐도 대충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다가 흑기사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70년대에 소격 효과를 이렇게 제대로 쓴 영화들도 드문데 아마 70년대 영화 중에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가 있나요? 아니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소격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영화 친구들을 위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베르토트 브레이트가 그러니까 이론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든지 연극이든 영화든 드라마에 빠져서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할 경우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것은 연극이다, 이것은 영화다라고 환기시켜주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 성배 딱 첫 장 오프닝이 그렇죠. 말소리가 오면서 아더왕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오는데 알고 보니 코코아 2개로 따가닥 사람들 그 장면에서 빵 터지면서 이건 영화구나. 그리고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영화구나. 그 소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고다르의 영화 보면 영화 배우가 관객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죠. 실제로 이 홀리그레이에서도 그게 있죠. 그 영화 배우가 관객이 직접 얘기를 걸지요. 그랬던가요? 뭐 내용은 아더왕 전설을 다룬 영화예요. 아더왕이 그 카멜롯의 기사들과 함께 성배를 찾아 나선다는.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봤는데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어느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간다기보단 여전히 그 코미디 쇼처럼 에피소드 위주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 뚝뚝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 쭉쭉 잘라서 봐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에피소드들 자체는 굉장히 웃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흑기사, 흑기사 에피소드 파란 쪽 잘려 나가는데 아직 파란 쪽에 있으니 싸우자. 긁혔을 뿐이야. 팔 두 쪽이 다 잘렸는데 나에겐 아직 다리가 있다라고 기사한테 막 팔차기 하고. 그래서 다리가 땀에서 다 잘려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아드왕이 인정을 하죠. 그래, 이건 무승부다. 근데 그 흑기사는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그리고 저런 에피소드들도 재밌잖아요. 그 니라고 말하는 기사. 그런 것도 재밌고 이거는 구하기 쉬우신 작품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성에서. 그리고 이 영화 사실 우리가 오늘 몬티 파이썬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그 이들의 코미디의 핵심, 어떤 사회적인 지점 이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홀리그레일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언뜻 드러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 영화 초반부가 그렇더라고요. 그 영화 초반에 아더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있는데 아더왕이 와가지고 명대사로 아주 손꼽힌 대사죠. 야, 내가 니들의 왕이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뭔 개소리야. 우리들은 노동조합적 공동체라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은 다 다스린다고. 그랬더니 아더왕이 막 승질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투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는 그 왕이라는 그때 그 마더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비한 호수에서 어떤 여인이 칼을 자기한테 줬다라고 하니까는 그 대사가 잡고 있잖아요. 그 어디서 호수에서 어떤 미친년이 당신한테 칼을 줬다고 해서 그게 당신의 정부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정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 대사는 정말 멋지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끼로는 굉장히 멋진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결국 또 다른 동료가 오면서 옆에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지능이나 챙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이거 제가 갑자기 이 영화만 보면서 좀 의문이 있었던 게 우리 때 그 커뮤니티들에서 굉장히 많이 상영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 홀리그레일 중간에 그 홍콩이가 일본 방송이 중간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기억 안 나세요 혹시? 방송이요? 근데 이거 위키 보면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보니까 위키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 옛날 하이텔에서 일본어 더빙 버전을 상영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걸 일본어 더빙 버전을 가지고 그때
방송되면서 삽입됐던 건가? 저는 이때 당시에 그 일본 이 광고가 굉장히 웃겨가지고 이게 영화 속의 일부인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난데없긴 해요. 영화 하다 중간에 갑자기 그냥 광고가 막 나와요. 근데 그 광고도 되게 아주 옛날풍의 웃긴 그런 광고였었는데 예전에 피자 영화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중간에 뭔가 끼어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어쨌든 홀리그레일은 뭐 몬티 파이썬 영화 버전의 입문으로 뭐 더없이 훌륭한 영화기는 합니다. 하지만 몬티 파이썬의 최고 걸작은 역시 누가 뭐래도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 브라이언을 갖다 브라이언의 생애 혹은 브라이언의 삶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영화죠. 최고 걸작이라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실 뭐 3편 중에 한 편이래 가지고 부디 뭐 하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사실 예전에 처음에 본 게 이거였거든요. 저는 이것만 봤었어요. 성배를 못 봤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일 때문에 다시 돌려봤잖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죠. 정말 끝내주죠. 최고일 뿐더러 신성 모독 영화의 최고봉. 그렇죠.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신성 모독일 순 없다. 와 진짜 처음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후에 나온 삶의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영국 이제 성공회죠. 성공회 개신교. 근데 성공회도 까고 가톨릭도 까고. 이 양반이 개신교 교도들이에요? 예? 신자들이에요? 아니 그 영국 국교회가 이제 성공을 그래요? 예. 영국 국교회가 난 몰랐어. 뭐 다 까잖아. 다 모두 까기. 그러다가 여기 정치 집단들도 까고. 그시요. 이 영화는 정말 그 중간 중간에 특히 제가 본 거 맞췄던 그 중간에 그 반란전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무슨 전선이다 하면서 뭐 무슨 전선이라면서 그 조직이 몇 가지 조직이 막 계속 나오면서 이름은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씩만 바뀐 그런 조직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는 무슨 조직 하면서 그 서로 헤게모니 다툼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요즘 아유 저것들 하면서 우리나라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방송 전에도 이제 이 사람들 진짜 닐리스트들이구나, 허무주의자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올해 올겨울 목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철학사들을 다 까먹어가지고 집에 철학사가 한 5종류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정리할 생각으로 이제 입문용 책을 한번 저번 주에 읽었었거든요. 읽다가 딱 느꼈던 생각이 이 철학자들, 그러니까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져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원했던 게 어떤 신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거든요. 진리에 가장 가까운 신적인 것.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서구 역사의 초기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철학자라는 개념과 달리 사제들이 아니었을까? 신적인 것의 사제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대가 한 500년 지속되고 이제 이 사람들의 지식을 빼먹고 가톨릭이 나오죠. 보편이라는 보편 그 교회가 나오면서 교부의 시대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제의 역사라는 게 서구의 역사에서는 거의 한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사제 시대가 한 2,500년 정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다가 18세기 정도가 되면 이제 개인주의 시대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종교의 시대도 아니고, 종교는 이제 신적인 것은 다 물러가고 독립자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독립자의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 이제 한 200년 흘렀다 그래도 여전히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파시즘이라는 이 파멸적 상황에도 휩쓸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몬티 파이썬이라는 이 닐리스트들은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도 신에게도 기댈 곳이 없고 시스템에도 기댈 곳이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은 스스로 즐겁게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그렇죠. 아주 독립적 개인주의자로서의 또 닐리스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오늘 뭐 소개해드릴 작품 중에 좀 메인이니까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어요. 영화가 시작되면 3명의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될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아이가 태어난 집에 오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사기꾼인 줄 알고 쫓아내요. 나가! 근데
나는 동방박사고 뭐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친절해져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선물을 주고 가는데 이 아이는 알고 봤더니 예수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 옆집에서 태어난 브라이언이라는 아이였고 동방박사가 와서 엄마한테서 선물 뺏어가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이 영화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지킨 최후의 어떤 예절이라는 건 바로 예수를 직접적으로 비아냥거리진 않아요. 바로 또 실제 영화 예수가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딱 한 장면 설교하는 장면은 진지하게 다루는데 다만 예수를 직접 까지 않고 예수 옆집에 태어난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를 예수에 빗대서 까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화 초반부부터 브라이언이 자기 탄생의 진실을 알게 돼요. 엄마가 얘기를 해주죠. 브라이언 우리 아빠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가 사실은 로마 병사가 엄마를 강간을 해서 태어난 게 너란다. 그래서 브라이언이 깜짝 놀라죠. 우리 아빠가 로마 병사라고. 원래 그러니까 로마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다가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좌절하죠. 이런 지점에서부터 우리 종교에 심취한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좀 혈압이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상태에서 그 로마 부모를 알게 되면서 여전히 로마에 대한 증오감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엇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삐뚤어지면서 이제 그 반로마 집단 이제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뭐 인민 뭐 민족 전선 유태 뭐 그런 것들에 들어가고 해서 그렇죠. 그 자기 태생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 반제국주의 집단에 들어가서 어떤 테러 활동을 하는 거죠. 그 테러 활동이라는 게 참 그 무섭잖아요. 그 뭐 벽에다 뭐 쓰라고 했던가 그거.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계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집단의 일원인 여주인공에 반해서 여주인공 한번 어떻게 잘 해보려고 들어간 거죠. 결론은 그렇게 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키 고홈. 그렇지. 이걸 이제 100번 쓰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 민족전선 유태 이 집단에서 또 우리 조직원 되려면 이 벽에다가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는 물러가라 쓰라고 썼는데 도중에 로마 병사한테 걸리죠. 그렇죠. 로마 병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철자 틀렸어. 그래서 다시 쓰라고 뭐 이런 식의 코미디가 끊임없이 영화 끝까지 이어지죠. 동장 이 영화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봤어? 재밌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종교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 살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사실 거의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일단 영화가 그 내용이나 그런 거 정말 영화가 너무 유쾌해요. 일단 보는 동안 너무 유쾌하고 즐거워가지고 사실 너무 완전히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보는 동안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탈출 와중에 이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죠? 랍비야? 아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자들, 설교자 한 명을 항아리에 빠뜨리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하다가 마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 장면도 굉장히 거기서도 또 이 종교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빈정거리고 있죠. 사실 영화의 전체적인 태도가 그런 게 이 브라이언을 그 예수에 빗대면서 브라이언이 우연찮게 뭐 저질렀던 일들이 사실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어떤 계시라고 생각을 하죠. 진리이자 계시. 그러니까 무슨 뭐 공짜로 얻은 호리병이나 도망가다가 벗겨진 신발을 보고서는 막 신의 계시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제일 웃겼던 게 중에 하나가 18년 동안 무건수행 중인 수도자 발을 밟았던 거 그랬더니 수도자가 너무 아파서 비명 질렀더니 사람들이 우와 브라이언이 무건수행 중인 사람의 입을 열었다고 벙어리에 말문을 튀게 했다고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가 혁명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그런 혁명가로서의 어떤 우리가 보여줬던 일들이 과연 예수가 의도했던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럴듯한 것에 휩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으니까는 후세에 너희들이 의미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니까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라는 이미지를 좀 담고 있다는 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단 이 영화에서
단지 종교만을 까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 전체적인 걸 까는 걸로 봐요. 과잉 의미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수도자 비명 지르는 수도자 그때 보면 그 앞뒤로 발음에 SH 발음이 많이 들어가요. 쉬라는 발음 많이 나왔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때 유행하던 그 오쇼 라즈니 씨 같은 그런 수행자들 명상가들을 깐 것 같아. 구도자들을 일부러 깐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특정 종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교 혹은 뭐라 그럴까 우리의 뭐 사상을 지배하려는 것들에 대한 모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흔히 말하는 교조화에 대한 비판 딱 거기 맞는 것 같아요. 휩쓸리는 이제 인간들. 결국 그 휩쓸림이 우리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게 파시즘이고. 그렇죠. 파시즘. 전쟁 2차 대전, 1, 2차 대전 다 그렇게 나타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이제 기존의 어떤 보수화된 종교나 집단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또 어떤 진보적인 성격의 영화도 아니에요. 보면 전혀 아까 병자가 어느 쪽에든 간에 도구마를 만들지 말라거든요. 병자가 말한 대로 민족전선 유태 있고 그 이름부터 비슷한 단체들이 서로가 자기네가 먼저 혁명을 일으켰다 막 싸워요. 이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영화 자체가 저는 몬티 파이썬의 자세한 그들의 어떤 철학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양반들 분명히 그 무정부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만들어진 시기나 그런 것 때문에 70년대 후반 그때쯤이야. 70년대 후반 그리고 활동했던 건 70년대 중후반 정도 얘기면 아니 그 시기쯤에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해체 부분들 제가 그 허무주의를 언급했던 것도 사실 포스트 모더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해야 되는 계기가 허무주의로부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상대주의가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상대주의까지는 안 간다고 보이고 대신에 허무주의적 특정 어쨌건 우리는 기댈 곳이 없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신에게도 사회에게도 기댈 곳은 없다. 대신에 너 혼자서 너의 삶을 개척하라. 대신 즐겁게. 그 메시지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마지막 그 노래죠. 마지막 노래죠. 그 마지막 노래 가사 제목이 뭐였지?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노래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 장면 결말 장면은 자세히 묘사는 안 하겠는데 노래 제목을 번역을 하자면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보라.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장면은 전혀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등장하기까지 영화의 그 핵심이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핵심이죠. 결국 자기가 속해 있던 단체나 이런 데서 다 그냥 버려요. 부모가 심지어 어머니한테까지 버림받고. 그러니까 너 죽어도 쌓이너나. 순수하게 브라이언의 그 입장 놓고 보면은 뭐 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지. 그 동방박사한테 선물 받을 뻔했다가 이거 너 옆집 갔건데 왜 네가 받냐고 그것도 뺏기고 또 막 나는 로마인은 싫어 로마인의 증오해 그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가 로마인이고 또 뭐 그 유대 그래서 나 해방을 하겠어요. 유대 해방전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 해방전 알고 봤더니 완전 무슨 뭣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했던 일마다 모든 일이 다 꼬이고 안 되고 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과정들이 막 쌓이는 과정에 영화 그렇게 쌓이다가 마지막에 쾅아 터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룩업 더 사이트 오브 라이프 하면서 인생의 밝은 면을 봐야 된다고 노래한다는 거 정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코미디죠 이거. 이 영화가 아니죠. 이 음악은 국내에서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서 잭 니콜슨이 피아노로 치면서 아주 부드러운 발라드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영화의 그 오리지널 삽입곡이죠. 그리고 2000 몇 년도였죠? 12년인가 런던 올림픽 때 아마 폐막식 때 에릭 아이돌이 등장을 해서 이 노래를 불렀고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국에서는 거의 장례식 때 이 노래를 빠짐없이 부를 정도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어떤 노래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왕이면 노래만 딱 빼서 듣지 마시고 영화 전체를 보고 딱 그 지점에 딱 다다라야 그치. 그래야 이 음악의 진짜 진면모를 알 수 있죠. 가사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언제나 인생의 밝은 면을 봐라. 살기가 정말 더럽게 힘들다고 생각되면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냥 웃고 미소 짓고 춤추고 노래를 해라.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것 같은 기분이라도 바보처럼 굴지 마. 그냥 입술을 모아서 휘파람을 불어.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세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런 노래를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거야.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다 잊어져. 라는 이 장면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이 장면이 제일 많이 검색될 거려. 가사는 정말 이런 노래인데 참 그 멜로디의 이 흥겨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Always look up the right side of life. 발음 병자도 진짜 후지구만. 발음 후져요.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아니 그 뭐냐면 마지막 장면은 결국 뭐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죠. 근데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묻힌 사람들이 야. 죽음의 밝은 면을 바라봐. 긍정적으로 살아. 그냥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즐겁게 가는 거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 뭐 이런 뭐 전설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당시에도 얼마나 이런 충격이 컸냐면 몇몇 국가에서는 당연히 상영 금지 조치가 됐었고, 근데 몬티 파이썬은 이를 또 코미디 이용해서 자기네 영화 포스터에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노르웨이에서 상영 금지된 영화다라는 홍보 문구를 삽입했을 정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역사상 최고의 코미디 영화로 손꼽힙니다. 실제 영국의 채널 4에서 투표로 역대 최고의 코미디 영화 베스트 50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선정된 영화들이 뭐 에어플레인, 뭐 병자 좋아하는 황당한 새벽의 저주, 오스틴 파워, 사우스 극장판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 이 제품들을 다 제치고 역대 코미디 영화 최고 1위에 오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사실 에어플레인이라든지 총알탄 사나이라든지 다 기원이 여기죠. 여기서 뭐지? 특히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성배에서 비롯된 거고. 중간에 보면 UFO도 나와요. UFO 나오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등장해서 브라이언 도와줘요. 대놓고 그렇게 쓰는 것도 참. 진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등장하죠. 아니 이 양반들 보면 진짜로 웃긴 게,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고민이 없었던 게, 그 첫 작품 홀리그레일에서도 이렇게 말 등장할 때 실제 말을 안 타고 그냥 말 타는 신용만 하고 뒤에서 코코넛을 이렇게 말발굽 소리 내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말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홀리그레일 마지막에 좀 황당하잖아요. 기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현대 경찰들이 와서 체포해 가잖아요. 그 왜 이렇게 결말을 맺었냐면, 대규모 격투씬을 찍을 자본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진짜 막 나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돈 걱정 없이 찍었는데 이렇게 동의 못하는 게, 돈 걱정 돈 엄청 없었는데라는 생각이 좀. 아니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영화 제작비가 필요하긴 했을 테니까. 근데 하여튼 이 영화 재밌는 게, 이 양반들 진짜 삶이 코미디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그만큼 웃기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코미디를 그 정도로 자기 삶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즐겼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몬티 파이슨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는 좀 엄청나 좋은 것들 많죠. 그리고 2004년에 이 영화가 미국에서 재개봉이 됐었어요. 2004년에요. 근데 2004년이 어떤 영화가 나왔던 시기인지 아세요? 어떤 영화? 그 멜 깁슨이 연출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영화가 붐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맞불을 놓은 거죠, 이 작품이. 멋지네. 생각해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이 영화 나란히 관객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원래는 이제 몬티 파이슨과 성배는 우리가 잘 아는 테리 길리암이 연출을 했는데, 이 영화는 그 테리 존스 감독 그 멤버 중에 테리 존스가 연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출을 이 테리 존스랑 테리 길리암이 몬티 파이슨 작품들이 연출을 많이 하는데, 그 홀리그레일 성배에서는 둘이 좀 연출적인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이 작품은 테리 존스가 혼자서 연출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억엔 테리 존스가 영화 감독으로도 우리 시대에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에릭 더 바이킹인가? 그 바이킹 영화 있어요. 그 에릭 더 바이킹. 걔 누구야? 그 제목은 기억이 나는데. 팀 로빈스 나오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 그것도 연출도 좀 했었고.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 하여튼 브라이언의 삶, 뭐들 더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정말 최고의 코미디고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봐둘 만한 영화입니다. 그 종교라는 것이, 그냥 말하는 종교나 그런 것, 저는 종교인이긴 합니다. 종교라는 게
그 기원이 사실 얼마나 사실 조금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종교라는 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 사실 뭐 몇천 년 전에 저는 이제 카톨릭 몇천 년 전에 그런 어떤 옛날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 안질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뭐 물을 뭐 석판을 들었더니 물이 반으로 갈라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튼간에 거기서 뭐 다른 의미가 믿고 그러신 게 있는데 그게 나의 믿음이 정말 무언가 그런 의미 있는 믿음인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아무 말도 안 헛소리인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당신이 이렇게 믿고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 의미도 없는 행위에 스스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신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 영화 보면서 그래 종교인들이 뭐 다 저렇지 하고 비웃지만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여기 나온 윤리적 관점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기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모두 가기에 또 최고봉 영화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락 영화 얘기하면서 다 느끼긴 했지만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라이트 오브 라이언은 종교의 그런 면에서 락 영화 때 얘기했잖아요. 락 하면서 락 스피릿과 락 에티튜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것은 종교라는 것의 에티튜드를 갖다 굉장히 심하게 조롱하는 영화예요. 근데 에티튜드에 대한 조롱이 스피릿에 대한 뭐 그런 무시나 멸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이 몬티 파이썬 그룹의 영화들 보면 일관되게 좀 흐르는 그 비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가장 그 종교를 비판하는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라이프 오브 브라이언이고 브라이언의 삶이고 그 이제 세 번째 영화 비교적 근작인 삶의 의미 역시도 이 영화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건 전 종교 비판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삶의 의미는 뭐라 그럴까 조금 이번에도 다시 보다가 후반부는 좀 재미없어서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이전 영화들에 비해 굉장히 날이 선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그게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70년대와 80년대 차이가 아닐까. 83년인가 84년에 나왔죠 영화가. 그럼 대처가 영국 그 굉장히 힘든 광부들 파업 완전 다 파괴하고 완전 신자유주의를 완성하는 딱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느꼈던 어떤 그런 패배가 이 사람들 패배감을 느낄 일은 전혀 없고 그런 것보다 어떤 분노라든지 그게 영화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 영화를 보면서 진짜 영화가 굉장히 좀 세거든요. 좀 극한 조롱들이 제가 보면서 느꼈던 영화가 굉장히 이 양반들이 날카로워졌다는 게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구나.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삶 전체 태어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단막극들을 연달아 해놓은 건데 그중에 제가 또 역시 재밌게 썼던 게 출생의 신비 파트 2의 그 세 번째 세계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애들이 많은 집안인데 엄마가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냐면 이 걸레 빨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애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 다른 애한테 야 여기 애 좀 주워라 이 정도로 애가 뭐 수십 명 수백 명은 되는 집안이에요. 묘사하는 게 꽤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갖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는데 황새가 날아와서 불집에서 애를 하나 뚝 떨어뜨리죠. 그래서 근데 이 집안에 애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라 카톨릭에서는 왜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낙태가 아니라 피임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해요. 아니야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피임 자체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카톨릭에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피임이 뭐냐면은 그 여자들 배란 기간 중에 임신 안 되는 때만 행위를 즐길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그 성행위가 아이를 출산을 이외한 성행위를 쾌락이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그 피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보적인 관점을 냈던 게 우리 프란치스코 형님 말고 그 이전에 형님 있잖아. 다스베이더 그 악당 닮은 형님. 바오로 6세인가? 아, 그 양반이 뭐 일부 피임을 허용하는 뭐 발언을 좀 하긴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피임을 못하니까 할 때마다 애가 태어나서 집안에 애가 수십 명, 수백 명. 아 그거 하니까 최근에 본 기사인데 그 한 기생충을 발견했는데 이 기생충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 그 임신의 90%까지를 도와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서 난리가 난 게 드디어 실제 촉수괴물이 발견됐다라고. 아마 그 이 삶의 의미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기생충이 한 10대 마리 들어있지 않았을까. 아이고. 아니 그래서 예. 또 이제 그 집안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야 우리의 가족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다. 너희들을 의학 실험실 재료로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울한 설정이야. 근데 애들이 또 이 정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자 낭비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의학실에 실험실 재료로 팔려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제목이 제3세계라는 것이 정말 저는 굉장히 제3세계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딱 그 1세계, 2세기에 1세기 자본주의 세계, 2세기에 공산 세계를 맨 제3세계 그 저개발 국가들을 딱 의미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의 실상을 그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묘사했다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한동안 메세스의 인구론이 좀 무시를 당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메세스 인구론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카톨릭을 묘사하길 그 피임을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신도들이 늘어나는 종교라고. 근데 또 그거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부부가 있죠. 이 부부는 개신교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들은 콘돔을 쓸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특수 콘돔도 쓸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 그런데 섹스를 안 해. 섹스는 안 하고 그 부인이 얘기하죠. 우리는 결혼 생활 이후에 딱 2번의 섹스만 했다. 이유가 뭐냐? 우린 자식이 2밖에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고. 아니 이 얘기 좀 더 해줘. 카톨릭에서 피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그 성모 마리아 때문 아닐까? 아니 성모 마리아보다 사실 기본적으로 그 카톨릭에 대한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카톨릭의 낙태라든지 그 낙태에 대한 카톨릭 쪽의 그런 반대 움직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과 생일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이라는 카톨릭 생명이라는 관점 굉장히 깊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정충 자체도 생명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느낌에는 사실은 이제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가장 조롱하는 가장 큰 지점은 처녀 잉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잉태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가장 굉장히 큰 가치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섹스 중에 잉태를 위한 섹스만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모 마리아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연결 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근데 그 성모 마리아로부터의 처녀 생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개신교도 다 공유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처녀 생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말하는 성모 마리아라는 그걸 갖다 개신교는 그냥 신의 뜻에 대한 몸을 빌려준 사람인 것일 뿐이고 가톨릭에서는 그 몸을 빌려준 것 자체를 갖다가 순교의 성스러운 행위라고 본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뭐 피임 행위를 갖다가 금지하고 개신교는 규제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피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끝까지 추적하다 보면 정자에까지도 생명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이거는 인간이 어떤 신의 영역에 손을 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 고대 철학에서도 그렇고 중세 철학에서도 그렇고 어떤 영혼을 3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식물론, 그 다음에 동물론, 그 다음에 지성론 이렇게 되는데 성장만 가능한 그리고 동물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 행위들 그리고 이 지성원에 왔을 때에서야 그 식물원과 동물원을 동시에 가진 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 자체가 어떤 정자에 들어있다는 그런 관념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삶의 의미 또 뭐 이건 제가 알기로는 국내 DV도 출시가 돼 있어요. 있고, 삶의 의미 좀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하여튼 좀 영화가 불편했어요. 의외로 너무 잔인한 장면도 많고 의외로 근데 기존하고 틀린 게 이 잔인함의 장면들이 보면 사실 그 이전 영화들에도 잔인함은 나오는데 굉장히 코믹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묘사하던 게 이 영화에서는 특히 이제 비명 소리가 듣기 거북할 정도의 비명 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들 왜 이렇게 날이 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장난스러운 장면이 아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코믹한 지점도 많지 않고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병자는 뭐 어떻게 봤어요? 확실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딱 말씀하신 시대의 배경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이런 코미디나 그런 것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좀 표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갖다 이렇게 멀리서 이 사람들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이 이렇게 패러디하고 웃고 즐기던 것들이 자기 일상생활에 확 들어온 걸 느꼈다고 느낀 건 아닌가라고 판단하니까, 그게 이제 대처리즘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어감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 일상생활에 확 들어오고 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딱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이라는 곳이 그러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보다 좀 안 좋은 억압적인 분위기로 확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생에 좀 비극적인 그런 관점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화에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도 사실 꽤 재밌고 연예인 즐길 만한 코미디이긴 하거든요. 연예인 즐길 만한 코미디인데 어떤 묘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것들이 좀 있죠. 그 끔찍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묘사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이렇게 이전 영화들에 비해서 한계까지 나아간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걸 그렇게 굳이 끔찍하게 또는 그렇게 지저분하게까지 몰고 갔어야 했을까 하는 지점이 있지만, 영화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꽤 많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도 그 생각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웃기냐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훌륭한 노래들도 많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결국 브라이언의 삶과 같은 주제, 결국 괜히 홀로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결국 결말이 그거죠.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 대체리즘 이후에 브라이언 삶에서 분명히 휩쓸리는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체리즘도 이게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까지 안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대한 태도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불행한 게 대처를 존경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 실제 몬티 파이썬 이 그룹이 얼마나 뼛속까지 개그맨이냐면 자신들의 죽음마저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았어요. 그렇죠. 이 멤버 중에 그레엄 챔프만이 먼저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89년이었죠. 사실 그레엄 챔프만하고 존 클리즈가 이 몬티 파이썬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많이 했고, 이 둘은 비틀즈에 비유하자면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레엄 챔프만이 조금 사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음주에 좀 많이 술을 마셔가지고 녹화 전에 뭐 술을 먹고 와서 조금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으면서도 유언을 실제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추도식이 벌어졌어요. 이 멤버를 기리기 위해 먼저 간. 근데 이 추도식에 맞아서도 코미디를 연출을 했죠. 이 존 클리즈가 추도사를 낭독을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유튜브에도 공개가 돼 있고 아마 한국 위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위키. 위키피디아 말고 나무 위키. 나무 위키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챔프만이 나한테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야, 존 콜리즈,
네가 영국 역사상 최초로 TV 방송에서 쉐시란 단어를 쓴 코미디언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장례식장에서 네가 영국 역사상 최초로 장례식장에서 fuck이란 단어를 외친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실제 fuck을 발음을 하는 장면이 추도식장에 나오고 그쵸, 또 거기에 또 이 추도식에 왔던 사람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겨요. 그리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를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니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엄 챔프만의 유골함을 가지고 또 코미디 소재로 쓰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도 유튜브에 남아 있어요. 그게 진짜 유골함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뼛속까지 개그맨인 거죠. 정말 죽음 우리 그 어떤 죽음마저도 희화했던 태도를 자신들의 실제 삶에 그대로 대입하기도 했던 대단한 코미디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뭐 짧지만 이 몬티 파이썬 영화들 다시 보시면서 어떤 소감들을 좀 느끼셨나요? 일단 정말 재밌다는 거. 일단 영화는 재밌어야죠. 그렇죠. 일단 보고 재밌어야 거기서 뭔가 말할 거리도 찾아내고 하는데 특히나 브라이언의 삶, 브라이언의 생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역대급 코미디 영화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고 보면서 이 코미디 집단의 허무주의자의 태도, 우리가 사실 허무주의자라고 하면 연쇄주의를 떠올리지만 연쇄주의하고 허무주의는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독립자로서의 개인의 태도 그걸 끝까지 유지했기 때문에 이 집단이 지금처럼 위대한 어떤 집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아까 제가 모두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모두갑니다. 정말 어떤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뭐 예외 조항으로 넣는 건 아니고 모두 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이런 게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개개인의 삶을 굉장히 즐겨야 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염세주의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요즘 보면서 그 생각 좀 들었는데 이 영화 특히 브라이언의 생애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브라이언의 생애 안 좋은 쪽으로 빠지면 브라이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뭔가 계속 일은 벌어지고 그 일이 계속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나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그 국정교과서 그래가지고 이슈 그런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박상용 선생님인가 박상용 실장님이 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고 제가 한번 여기서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교과, 국정교과서 이거를 지금 맞고 안 맞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고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법을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막을 방법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 그동안 평소에 역사나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럼 이 국면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반응 그 행위가 원래 의도만 집착해서 그것만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행위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넓게 보고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겨냥할 것인지를 좀 폭넓게 보는 시각이 좀 특히 진보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동감하는 바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브라이언 생애 같은 경우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의도치 않은 형태의 결말 행위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 많아요. 헬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 헬조선 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헬조선 담론은 이 헬조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거의 부재해요. 그렇죠. 유일하게 있는 거는 탈조선밖에 없거든요. 헬조선, 탈조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내 나라 뜨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패배주의, 허무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화에서 약간은 뭐 조롱의 의미로 쓰기도 조롱이나 뭐 흥겨운 의미로 쓰긴 했지만 다시 한번 Look up the side of the side life.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이 국정교과서 상황 뒤로 아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상황을 밟고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보고
행동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좀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왜 2주 연속 코미디 영화를 다루는지 뭐 불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또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국민 총궐기 이후로 우리 내부에서도 물론 이제 그 백남기 선생님 그 물대포 맞고서는 지금 백남기 선생님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고 이제 부디 다시 이제 그 눈을 뜨시길 지금 바라고는 있는데 내부적인 그런 비판이 있어요. 두 가지 비판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인 하나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좀 소름 끼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자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저쪽에서 오히려 물론 폭력을 조장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폭력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의 우리가 집회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데 뭐냐 촛불이 우리가 뭘 바꿨느냐 촛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상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촛불이 안 되면 저는 차라리 꽃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제가 저희 저번에 했던 음악 영화 특집하고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때 제가 고고 70을 언급하면서 좀 놀게 내버려 달라. 그러니까 저도 시 같은 경우에 폭력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걸 불법 집회라고 딱지를 붙이는 건 굉장히 반대하지만 폭력 집회보다는 사실 폭력 집회는 어쨌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보다는 어떤 축제의 형태, 좀 놀 수 있는 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형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주도적으로 폭력을 썼다고는 뭐 당연히 믿지 않고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폭력을 조장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방법이 안 먹히니 좀 더 과격한 방법을 쓰자라는 의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몬티 파이썬 특집을 계기로 한번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몬티 파이썬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헬조선에서 계속 불이 일어나면 그다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은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표현이. 근데 그건 좀 미친놈들이라는 짓이지. 아니 그렇게 한번 미쳐보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미쳐보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말한 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약간 다르고 저는 이제 결국 혁명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은 그 어차피 뭔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폭력을 조장한다 뭐 그런 보다도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 형태로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오히려 반대한 쪽에 가깝거든요. 혁명은 발생하는 거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마찬가지고 역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안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솔직해지기라도 하자. 난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당을 이렇게 바꿨어 저렇게 바꿨을 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진보나 그런 쪽에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사실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사실 웬만큼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방법들 많이 해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많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잘 알아요. 그런 생각 아는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좀 더 강력한 마음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또 역으로 그렇다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만이 무조건 답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 치고 그냥 우리처럼 그냥 다 그냥 같이 우리 행복한 축제로 꽃 들고 우리 거리에서 이게 춤추고 있으면 모두 다 될 거야.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아까 제가 여기도 이들을 얘기했지 내가 옳다 도그마를 만들지 말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도그마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즐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뭐 역사의 진보 발전 그런 얘기는 아니라 스스로 어떤 하나부터 우연성으로라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믿고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 말했던 인간 개개인의 그런 가능성을 믿고 한번 끝까지 서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간에 네가 안 돼 내가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뭘 할까 너는 뭘 할까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형태로 남을 제약하는 게 아닌 내가 하는 형태로 우리 좀 투쟁이든지 뭐 투쟁 또는 뭐 어떤 저항 뭐 어떤 뭐 유흥 그런 것들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었죠. 근데 물론 현재 이런 국민 총궐기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 뭐 비난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 없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 집회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저는 뭐 일부 과격함이 혹시 있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 집회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기가 있는 곳에서 바랍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도 좀 더 많은 영화 친구가 모이면 뭐 이런 그런 집회가 있으면 우리끼리 또 모여서 앉아서 영화 얘기하지 뭐. 그렇죠. 왜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바지하는 거 아니겠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요즘 뭐 이건 휴대용 그런 것도 참 많이 왔잖아요. 갖고 와가서 그냥 거기서 길거리에서 영화 틀고 같이 영화 보는 것도 그런 문화를 좀 한번 만드는데 저희가 일조 해보겠습니다. 물대포를 막 맞으면서 타워링을 보는 건. 그렇지 말고 꼭 맞아야 되나요? 안 맞고 보면 안 될까? 구경하면서. 형님 거기서 구경하면서 샴푸를 가져서 머리를 감고 거기서 옷 홀딱 벗고 샤워를 해봐. 제가 예전에 집회에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맞고 옆에 이제 지웅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검은색 옷이라서 티가 별로 안 났었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웬 이렇게 여성분이 와서 한 사람씩 다 몸을 닦아주고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고 가다가 나만 건너뛰고 옆에 지웅이를 추워 죽겠는데. 이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이렇게란 말이에요. 물론 저희가 물대포 지금 문제인데 희화하면 안 되지만 형이 물대포 쏠 때 옷을 홀딱 벗고 거기서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머리 감고 하면서 배드 테이스트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막 흔들면 우리 방송 뜨는 거야. 근데 요즘 물대포는 함부로 잘못 맞았다가는 생명 위태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짧지만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 저희가 다음 주 방송 아이템은 오래간만에 좀 센 아이템을 선정할까 해요. 저희가 10회 좀 넘었는데 역시 공포 영화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공포 영화 안 다루는 날에는 다운로드 수도 떨어지고 후기도 안 올라오고 일단 그 고정 팬층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역시 저희 방송이 그러니까 호불호가 명확한 거를 뭔가 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미친 아이템을 좀 다뤄야겠어. 그래서 우리 닥두님이 내신 아이디어는 비극을 다룬 공포 영화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듯이 또 영화 찾다가 별로 없으면 아이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잘하면 중간쯤에 또 호해 방송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암울하게 끝나는 공포 영화 특집. 암울암을 다룬 공포 영화들 특집으로 한번 예고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